12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협 회장과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25일 동시에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직역 갈등과 청년 변호사 일자리 문제, 법조 플랫폼 이슈까지 차기 집행부가 당면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현장 투표 외에 모바일 투표를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천, 타천,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면면과 모바일 투표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왕성민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17,00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전국 최대 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회장과 감사를 뽑는 선거 공고문입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 5일까지고 내년 1월 22일 서울 시내 요지 10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 사흘 뒤인 내년 1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아직 공고문을 내진 않았지만 제야법조계 수장을 뽑는 제51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도 서울변의 회장 선거와 같은 날인 내년 1월 25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선거 날짜가 정해지고 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출마 후보들의 면면과 판세에 법조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변협 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조현욱 변호사, 이종엽 변호사, 박종훈 변호사 3명입니다. 한때 재선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는 걸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현욱 변호사는 대한변협 일가정양립위원장과 제10대 한국여성변호사 회장을 역임했고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변협 회장직에 도전합니다. 검사 출신인 이종엽 변호사는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 회장을 지냈고 현재 직역수호 변호사단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박종훈 변호사는 변협 인권위원과 교육이사를 지냈고 현재 세무, 노무, 특허, 등기경매, 채권 출신 변호사 등 이른바 5대 변호사회의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후보 가운데 현 대한변협 집행부인 조현욱 변호사와 이종엽 변호사가 2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조 변호사의 경우 여성 변호사, 이 변호사의 경우에는 연대를 선언한 로스쿨 출신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확보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팔방미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종훈 변호사가 얼마나 치고 올라와 판을 흔들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 선거도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박종우 서울변의 회장이 재선 도전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가운데 김정욱 전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서울변의 회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윤성철 변호사도 이번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종우 서울변의 회장은 지난 2년간 안정적인 회 운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회원들의 신임을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첫 로스쿨 출신 서울변회장 도전자인 김정욱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지식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윤성철 변호사는 제3지대 변호사들을 얼마나 규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한변협과 서울변의 회장을 뽑는 선거엔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온라인 투표가 함께 실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변호사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변협과 서울변회는 밝혔습니다. 일단 모바일 투표 도입으로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 후보 측은 투표율 상승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판세와 유불리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입후보를 시작으로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첫 도입되는 모바일 투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대한변협과 서울변의 회장 선거 얘기 왕성민 기자와 더 해보겠습니다. 왕 기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윤곽은 전해드렸는데 이번 선거 핵심 쟁점이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크게 직역 갈등과 변호사 소개 플랫폼 논란,
청년 변호사 문제 이 세 가지 정도 화두가 네. 변협과 서울변의 선거 모두에서 공히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대체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직역 갈등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게 있나요? 네, 당장 변호사의 기장 대리를 금지하는 네. 내용을 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이를 네. 두고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가 물밑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직역 갈등은 네. 변호사 업계에서 오래된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 네. 최근 세무사나 변리사 등 인접 직역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네. 갈등이 더 깊고 첨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직역 수호 전략이나 방안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와 관련 지난 2월 법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변호사 업계의 내용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국회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개인회생, 파산 신청 대리, 비송 사건 신청 대리, 강제 집행 사건 신청 대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방어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당시 변호사업계 일각에서는 현 이찬희 협회장이 직역을 수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네. 법무사 측과 물밑 협상을 벌인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네. 제기되면서 협회장 탄핵설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직역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데요. 네. 직역 갈등 문제는 이제 단순히 선언적 구호를 넘어 구체적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네. 각 후보 캠프에서 어떤 전략이나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게 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 소개 플랫폼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3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네. 네이버 익스퍼트 서비스라고 불리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받는 수수료 5.5%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중개 알선의 대가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네이버는 고발당한 직후 수수료를 1.6%로 낮추는 한편 네. 위 서비스로 얻는 이익은 결제 대행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중개료로 받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또 지난달에는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인 로톡을 검찰에 전격 고발했습니다. 네. 로톡도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사이트 내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플랫폼인데 네. 최근 런칭한 프리미엄 서비스와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두 차례에 걸친 검찰 고발 모두 변호사가 플랫폼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당장 현실적으로 광고 등을 할 수 없는 변호사들에게 플랫폼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와 네. 일본처럼 결국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네.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변호사 회장의 도전장을 내민 김정욱 변호사는 네. 이 문제를 적극 공론화할 예정이어서 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변호사 문제 이건 뭐 일자리 취업 문제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예전 같은 네.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네.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대형 로펌과 사내 변호사, 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특히 네. 젊은 변호사들의 불만과 불안이 누적돼 가고 있는데요. 네. 특히 30대에서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들은 네. 기성 법조인들이 젊은 변호사들의 형편을 너무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난 9월 한국 청년 변호사회가 따로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미 상당한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변호사 단체의 집행부 등이 적극 진출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네.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텐데 그때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관련한 이슈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해묵었지만 여전히 첨예한 쟁점인 로스쿨 관련한 이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스쿨 관련 첫 번째 이슈는 결혼 보충제입니다. 결혼 보충제는 등록 포기나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혼이 생기면 다음 연도 입시에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추가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09년 로스쿨이 처음 개원한 뒤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결혼 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1,148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100명 정도의 인원이 결혼 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들어가는 셈인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문제는 결혼 보충제가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별도의 규정 없이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결혼 보충제를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별첨 포함 17쪽짜리 의견서를 보내 결혼 보충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결혼 보충제를 규정한 시행령 규정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법령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로스쿨 결혼 보충제를 통해 법률이 규정한 총 입학 정원을 초과하여 충원하는 것은 상위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입니다. 변협은 그러면서 결혼 보충제를 통해 과다한 입학 인원이 선발될 경우 변호사 합격률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변시 경쟁 등을 감안하면 결혼했다고 해서 굳이 인원을 추가로 충원해 숫자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결혼 보충제가 폐지되면 상위권 로스쿨들은 편입학에 나설 것이고 이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거라는 강력한 반론도 있습니다. 로스쿨 결혼 보충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편입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대학이 이제 편입학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스쿨 교육체제의 기반이 붕괴가 되는. 이에 대해선 결혼 보충제를 통해 특정 로스쿨들을 다른 로스쿨들에 비해 특별히 보호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결혼 보충제가 없어지면 학생들의 등록 포기, 자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조교육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거란 논리입니다. 한시법으로 출발한 결혼 보충제를 거듭 연장하면서 사실상 영구히 제도화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선 공정 경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로스쿨 현실을 도외시한 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재반론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만 나면 더 상위권 로스쿨로 옮기려 하는데 편입학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반수해가지고 다른 로스쿨 가고 이런 학생들 비율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편입학을 하게 되면 하여튼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로스쿨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고 시행령 개정 중에 있다며 입법 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관련 두 번째 주요 이슈는 변호사 시험 객관식 시험 과목 축소입니다. 변시는 객관적인 선택형과 논술형인 사례형, 기록형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7개 과목은 객관식과 논술형을 혼합한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10월 상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4과목은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논술형으로만 치르도록 하는 변호사 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과 민법, 형법만 지금처럼 객관식과 논술형을 함께 치르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준비 수험생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 법률 과목인 헌법과 민법, 형법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로스쿨 교수들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립니다. 시험 부담을 경감해준다고 하는데 객관식을 안 보고 논술형으로만 보는 과목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수험생 부담이 한층 더 커진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객관식이 없어져서 그 부분은 좋은데 이제 더 넓혀진 분야를 사례형으로 다뤄야 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시험 범위가 이제 넓어지고 어려워지는 곳으로 나갈 수가 있다. 반면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선 아예 객관식 문제를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적극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이 있다면 그 오로지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제 객관식 공부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줄이는 것보다는 아예 다 없애고 4대형하고 기록형의 비중을 높이면 학생들이 그에 맞게 시험 경향에 맞게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겠나. 변시 시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로스쿨 관련 세 번째 주요 이슈는 바로 변시 합격률입니다. 제1회 변시 때 1,698명이었던 지원자는 6회 때 3,30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8회인 지난해 3,6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9회는 3,592명으로 25명이 감소했습니다. 내년 1월 치러질 10회 변시 지원자도 3,497명으로 올해보다 95명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원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만큼 현재 50% 안팎인 변시 합격률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어려운 변호사 시장을 감안해 더욱 조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산적한 로스쿨 관련 이슈와 현안들을 앞장서 다루게 될 대한변협과 서울변의 회장에 어떤 인물들이 선출될지 법조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로 잡혀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는 윤 총장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문진하고 한약을 처방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의 친엄마와 동거인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한의 음식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제자를 강제 추행해놓고 돈을 주며 피해본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시킨 대학 교수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